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견 없는 경제구역 경제 DMZ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가총액 1, 2, 3위 컨퍼런스 콜이 하루에 다 몰리다 보니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넘치는 에너지가 갈 곳을 바쁘게 찾으면서 오늘 시장은 종일 출렁거렸는데요. 음봉과 양봉을 오가는 종목이 정말 많았습니다. 세론 물량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를 저가에 담으려고 하는 세력 간의 치열한 눈치 싸움도 펼쳐졌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유달리 컸던 건 또 뉴욕 증시에서의 빅테크 실적도 우르르 쏟아지면서 더욱 고차 방정식이 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장이 마감한 지금 차분한 마음으로 현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김원식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준비한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미국 기업부터 좀 보겠습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냈지만 시장의 반응은 좀 엇갈렸는데요. 자, 일단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만 클라우드 부문에서의 그 성장 둔화가 나타나면서 시간 외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사상 최대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또 지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두 기업의 실적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이제 실적을 낼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상승 폭이 약간 줄었기 때문에 좀 실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실적은 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과연 이제는 수익을 과연 냈느냐, 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사실 이제 간접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AI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사용자의 뭐 체류 시간을 늘린다든지 또 광고 문구를 자동 생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의 광고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MS 같은 경우에도 애저 클라우드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곳에서 이 MS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나왔거든요. 이제 네. 그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AI가 뭐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고무적이라고 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두 기업이 내놓는 향후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심이 갔습니다만 그 캐펙스 투자가 혹시나 줄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두 가지 다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캐펙스를 줄이면 그것도 이제 타격일 수 있고 네. 만약에 캐펙스를 늘리면 긍정적이긴 한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죠. 왜냐하면 뭐 주가가 전혀 오르지 않은 상황이라면 뭐 그들이 뭐 돈을 쓰던 말던 캐펙스만 늘리면 우리는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종목들의 주가, 특히 이제 반도체 빅2를 중심으로는 많이 오른 상황이니까 이들의 이제 투자 계획에 따라서 출렁일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멈추지 않으면 저들의 투자액은 변하지 않는다, 혹은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Q는 또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올해 그 최대 관건은 과연 이 미국의 M7 정확하게 얘기하면 M4가 과연 어디까지 투자를 계속 늘릴 수 있느냐. 그다음에 투자 금액이 변하지 않으면 반도체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다 상승하고 있고 전기료도 이제 스스로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비용의 증가는 불보듯 뻔한데 이걸 어디까지 감당해낼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이게 보이지 않고 있지만 벌써 주가가 반토막 가까이 난 오라클의 경우로 생각해 보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올 수 있죠. 다만 이제 오라클과는 조금 달라서 다른 업체들의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일단 실적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오라클과 동일하게 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메타는 스물스물 주가가 많이 녹아내렸기 때문에 오늘 비교적 강한 반응을 보였고 MS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줄어들자마자 이제 급한 하락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시사점이 있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애플이나 구글이나
다른 업체들의 이제 실적 추이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조금 차분하게 보자. 여전히 좋은 방향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좋은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부터 가장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는 흥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흥분. 예. 네,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이건 뭐 우리가 11월 달부터 지적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코스닥이다라고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흥분에 빠지면 안 되죠. 코스닥이 분명히 수급으로 밀고 올라가는 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좋은 가격에 사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고 상승의 뭐 기회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가격부터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뭐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큰 판의 지금 상황에서 일단 미국 쪽부터 짚어보고 있는데 그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H200 칩이 지금 중국이 처음으로 그 수입을 승인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첫 승인 물량이 40만 장 이상인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는 또 이제 수혜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의 H200을 이제 중국이 승인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중국 내부에서 아우성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또 그 내부적인 칩 수요를 그러니까 AI 연산 수요를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회복할 기회를 잡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에도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다만 중국에서는 자국산 칩 구매 조건을 또 걸었거든요. 예. 그래서 H20보다 이제 성능이 6배가량 뛰어나서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AI 모델 학습 속도를 대폭 강화하려면 이 H200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당국에서는 안 하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하여튼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후에 40만 개 이후에 또 얼마나 많은 이제 수량을 또 추가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여기에 관련돼서 또 우리에게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 계속 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사님께는 조금 더 확장해서 여쭤볼게요. 그 H200 이슈도 있지만 ASML이 또 사상 최대 수주를 지금 그 발표를 했고 그리고 시게이트도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마이크론도 요즘 계속 주가 좋고요. 자,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반도체 업계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지난 9월 이후, 작년 9월 이후의 주인공은 하이닉스도 아니고 삼성전자도 아닙니다. 주가 수익률로만 보면 마이크론도 아니에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샌디스크가 말 그대로 역전의 용사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그 샌디스크와 비슷한 회사들이 뭡니까? 웨스턴 디지털이나 시게이트나 이런 회사들이 비슷한 회사들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일본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역전의 용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더 압도적으로 낸드 플래시를 많이 생산해내고 있으나 여기는 낸드 플래시만 생산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고사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는 과정이니까 주가의 반등은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지금 전체적인 반도체 지수를 이끌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마이크론이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 얘기 나누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모두 신규 공장을 대거 짓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ASML,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그다음에 램리서치 이런 유수의 반도체 장비주들이 최고가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전 세계 5대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도쿄 일렉트론, 어드밴스트, 그다음에 램리서치, ASML, AMAT 같은 그런 회사들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여전히 지금 M7이라고 하는 작년까지는 거의 최앞단에 있었던 IT 종목보다는 지금은 하드웨어 쪽에 추가적인 강점이 가고 있는 것은 미국이나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모두 공이 동일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내 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급등하는 게 그 코스닥 3천 이런 이슈보다는 이런 큰 흐름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2차 전지를 포함한 바이오도 같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은 절반 이상 정도는 패시브 수급에 녹아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기관들이 하루에 뭐 1조 7천억씩 사고 있는 이 상황은 정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루에 막 3천만 주씩 코덱스 코스닥 150을 사니까 결국은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발행 물량 때문에 억지로 누군가 계속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녹아 있다 보니까 코스닥 적어도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은 수급으로 밀려 올라가는 흐름도 분명히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좋은 것도 분명하지만 수급으로 밀려 올라가는 힘도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그 글로벌 5대 업체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반도체 기업, 장비 소부장 기업은 여전히 없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동일 비교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예전부터 이 시간 언급드렸던 PSK, 원익 IPS, 유진테크 이런 건 뭐 여전히 신고가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호재를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죠.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겠다. 신규 매수도 나쁘지 않지만 신규 매수의 수익률은 얼마나 잡아야 될까? 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여전히 조금은 보수적이고 다만 작년부터 이런 것들을 미리 읽고 투자하신 분들은 여전히 좀 즐길 만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급등하는 구간보단 오늘 아침처럼 뭔가 시장이 출렁이면서 급하게 내렸을 때 그때 정도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버블이라는 말을 보통 이제 부정적으로만 씁니다만 이 부분을 그 다른 말로 치환하면 곧 이제 수익 가능성이라고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익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흐름을 이제 무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호재가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이 드는데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가격이라는 부분에 항상 속해야 되는데 가격과 가치는 다른 거예요. 예. 가격은 수급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있고 시장의 뭐 심리에 의해서도 뉴스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쫓아가면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 뭐 베팅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그 회사의 가치가 변할까?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지 소로스의 재기이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주가라고 하는 건 다운될 때도 더 다운됐다가 재가치를 찾아오는 거고 올라갈 때도 항상 오버슈팅을 했다가 재가치를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오버슈팅을 즐기겠다, 리스크를 즐기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오케이죠. 다만 지금의 움직임이 가치의 변화인가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가치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니까 이게 뭐 나쁘다, 하락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점도. 그래서 가격과 가치에 대한 판단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지금 잘못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흥분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100점 100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서 저도 약간 첨언을 좀 드리면 지금 호모증후군이 코스닥에도 좀 옮겨붙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실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코스닥의 지금 매수는 기관이 주도하고 있고 그 기관은 기관들이 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ETF 자금이 이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ETF, 코스닥 ETF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소부장까지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2차 전지, 뭐 로봇도 있고 뭐 반도체, 바이오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개별 종목의 정말 가치 내지는 상승 여력을 보고 지금 매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코스피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그래가지고 포모증후군 때문에 코스닥에 오셔가지고 이 코스닥의 장세가 계속 갈 것이다라고 해서 섣불리 진입을 하시면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코스닥은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코스닥 3천을 향해서 뭔가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그랬지만 아직 구체적인 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버넌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쪽부터 볼게요. 사실 시장의 반응이 의미심장했습니다. 그 오전 9시에서 10시 그 전후 정도 때 그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정말 출렁였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메시지가 나왔고 이걸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뭐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20조 원을 기록을 해가지고 역대 최대 분기 실적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 이제 DS에서 사실은 무려 465%나 나와가지고
16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 올렸고요. 뭐 사실 낸드, 뭐 파운드리 다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그런 상황이고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영업 경영 실적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오늘 출렁갔던 이유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은 미리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약간 급락하는 경우도 이제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5,000P를 넘은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앞으로 더 상방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다 보니까 그 급락 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더 이상 이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가 소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의 어떤 출렁거림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결국에는 전반적인 어떤 기조는 계속 AI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삼성전자는 이번에 확정 실적이 발표되는 거고 SK하이닉스는 어제 숫자가 공개되고 오늘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된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많이 관심이 있었고 또 HBM 쪽에서의 주도권 이 부분은 또 향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SK하이닉스는 그 주도권을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또 58%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사님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셨습니까? 일단 저는 뭐 다른 건 다 지나간 일이고 결국 미래에 어떻게 투자할 거냐가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면 하이닉스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지금도 이미 HBM4에서 자기들은 원비로 만들고 삼성전자는 원C로 만드는데 서로 지금 공격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쪽에서는 퀄통과는 우리가 먼저야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렇죠. SK하이닉스에서는 3분의 2 물량을 우리가 땄는데 무슨 헛소리냐라고 반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의 공격 포인트는 너희가 원C로 만들어봐야 수로 안 나오잖아가 공격 포인트예요. 그럼 원비로 계속 만들면 됩니까? 발열이나 전반적인 데이터 처리량 자체가 큰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수율이 높으면 당장은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수율이라는 건 만들다 보면 잡히게 마련이고 그러면 원C 같은 거 지금 당장 추진해서 만들어도 공장이 만들어지는 순간은 아마 내년 후반 정도일 텐데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랑 1년 넘게 그래서 그거 수율 잡고 하면 언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미래 투자 계획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봤는데 양사 모두 정확한 금액을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매출의 한 30% 중반 정도를 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면 한 35조 정도예요. 평소에 투자본보다는 대폭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주에 있는 그 15X라고 하는 첨단 설비를 추가적으로 넓혀서 원시 공정과 관련된 부분을 좀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그 흐름을 본다면 SK하이닉스도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할 테니까 아마 그 정도 수익률은 이제 기대하기 어려울 거고요. 자, 삼성전자는 뭐 단 한 번도 정확한 투자 금액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4분기에만 DS 부분이 무려 20조를 투자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공격적인 투자가 올해 내내 이어진다고 보면 무려 80조 투자예요. 근데 아마 그럴 리는 없고 네. 다만 지금 P4를 평택이 지금 불이 안 꺼진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심야에도 공장에 돌아가면서 계속 P4 라인을 빠르게 지으려고 당기고 있고 원래 28년 예정이었던 P5도 지금 당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관련된 소부장과 관련된 이 추가 투자는 아마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맞고 삼성전자 DS 부분이 작년 47조 투자한 걸로 보이는데 그거보다 추가적으로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양사 합쳐서 저는 뭐 80조 이상의 투자는 거의 뭐 100% 이상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반도체 소부장도 좋고 반도체도 좋은데 다만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가 먼저 하늘만큼 달려갔으니 이것을 납득시킬 만한 실적이 나오는지가 중요하고 반도체 소부장은 당연히 작년 4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 오른 주가를 실적 보면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2월 초반에는 실적 오히려 발표될 때 이들 종목은 컨퍼런스 콜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또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질문이 많았으니까 좀 대답도 장황해졌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양사 모두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첫 번째. 예.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실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폭발할 것 같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나머지 소부장 기업들은 전망은 굉장히 좋아 보이나 과연 4분기, 1분기 실적에서부터 만족스러운 숫자가 나올 것인가? 저는 별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서 단기적인 변동성 정도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폭발하는 코스닥의 ETF 수요가 끝나면 그러면 오히려 단기 급등했던 종목군들의 변동성도 한 번 정도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소부장 얘기도 또 덧붙여 주셨는데 1분기 실적 발표가 됐을 때쯤 그때 숫자는 지금 올라와 있는 주가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4분기 실적이죠. 예, 4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그렇네요. 4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는 지금 주가에는 좀 어울리지 않다라는 판단이 되면 그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그 2나노 공정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이제 수율과 목표를 달성하면서 순항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파운드리 쪽에서의 자신감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일단 엑시노스 2600을 벌써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히트패스 블럭이라는 걸 사용해서 엑시노스의 최대 약점이었던 발열을 일단 잡을 것으로 현재까지 예상이 되고 있죠. 물론 이거 실제 나와서 퍼포먼스를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지만 이번엔 애플의 A칩보다 앞서서 발열을 잡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지금 이 AP의 최대 문제가 뭐냐면 이 시스템 온칩을 위에서 그 메모리가 눌러서 바로 이제 발열이 발생하는 AP에서 가장 많이 발열이 되는데 그 발열을 잡을 만한 무언가가 없다는 게 최대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이다가 발열이 심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삼성전자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그 SoC, 그러니까 시스템 온칩 다이 위에서 디램 다이의 면적을 줄이고 나머지 절반의 면적에다가 실제로 히트패스 블럭이라는 열 빼는 기구를 달아서 전체적으로 열을 지금 식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엑시노스 2600이 히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퀄컴의 이나노라든지 다른 쪽에서 하고 싶어하는 이나노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TSMC는 앰플이라면 깜빡 죽는 회사인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TSMC의 성장이 애플 때문이었기 때문에. 근데 애플과 지금 새로운 칩을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죠. 가을에 나올 신제품을 위해서. 그러면 만약에 TSMC 공장의 상당 부분을 애플에게 할애해주면 지금 당장 칩 만들고 싶어하는 회사는 어디로 갈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는 여전히 우려는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엑시노스 2600이 나왔을 때 정말 그렇게 열이 잘 빠져? 퍼포먼스가 유지돼?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해줄 수 있다면 지금 수율은 거의 한 40~50% 올라온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비메모리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긍정적 요소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수율 관련된 그런 메시지가 나올까 이 부분을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일단 메시지는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론가님께서는 그 HBM의 그 주도권을 또 어디가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도 시장이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그쪽에 메시지를 좀 보면 올해는 HBM 매출을 전년보다 3배 이상 목표로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HBM4의 퀄 테스트를 완료했다. 기술력에 대해서도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누가 뭐래도 일단은 HBM은 SK 하이닉스가 앞서가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선의의 경쟁입니다만 주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공급을 확 늘려가지고 뭐 시장을 지배한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HBM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고사양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무리한 투자보다는 있는 그런 설비를 가지고 HBM 쪽에 이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완성도를 높이고 이제 고객의 어떤 니즈에 맞게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퀄테스트 최종 단계 진입을 했고 그리고 지금 며칠 뒤에 2월인데 2월부터 양산 출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분기별로 하겠다 이게 아니고 바로 지금 양산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신감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4나노 파운드리 로직 경영을 적용해가지고 이 HBM3보다 고성능 저전력을 구현을 했다. 기술 격차를 통해 가지고 고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장에 2월부터 양산을 했을 때 실제 수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고객사가 누구냐 어떤 비중이 있느냐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이 핵심 고객사양 출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당장에 2월부터 체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뭐 1, 2분기 안에는 판가름이 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니까 결국 이것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약간 출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 발표만으로는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이닉스는 ADR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검토라는 단어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상당히 신중하게 발표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ADR 이건 계획이 어떻게 될 거라 보십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건 ADR을 한다면 자사주로 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네. 자사주는 소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럼 ADR을 하지 않을까? 저는 결국은 트럼프 정부의 압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지금 공장이 미국에 널려 있고 추가적으로 넓힐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지만 SK하이닉스는 겨우 하나 지금 짓고 있는 게 그것도 2028년인가요? 근데 인디애나에 후공정 공장 하나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공장 짓는 것으로 미국 투자를 충분히 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제품을 많이 팔아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이닉스에 던졌을 때 하이닉스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ADR을 그동안 우리가 신주를 발행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서 아마도 자사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럼 SK하이닉스는 지금 시총이 600조가 넘어간 생각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 한 3% 신주 발행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신주를 3% 발행하면 한 18조에서 20조 정도를 발행한다라는 건데 엄청난 물량처럼 보이지만 600조 시총에서 18조라면은 그게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죠. 그렇죠. 그걸 만약에 ADR을 발행해서 미국 투자를 커버한다라고 하면 그걸 과연 싫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 그다음에 당일날 그런 거 발표를 하면 당일날은 신주 발행한다고 해서 빠지겠지만 그 빠지는 가격과 물량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ADR 가능성은 뭐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신주로 갈 가능성 그런데 그 신주는 대부분 미국 투자, 미국 공장이나 이런 쪽에 쓰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다만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마 SK하이닉스가 고민을 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려 있고 신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신주 가능성 말씀하셨는데 짧게 이것도 여쭤볼게요. 만약에 ADR 하면 사실 지금 투자자들은 이러면 이제 주가가 더 많이 날아갈 것이다라고 이게 막연히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냉철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입니다. 그럼 ADR 있는 지금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다른 종목군들은 왜 안 날아갑니까? 예. 그러니까 본체가 여기 있는데 거기에 3% 뛰어넘는다고 갑자기 미국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는 그 생각 자체를 뜯어 고쳐야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뭐 세상에 100%는 없기 때문에 한 99.9% 네. 없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간 돈이 예를 들어서 미국 투자에 사용되고 미국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메모리를 생산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건 제가 보기엔 전체 주가의 플러스 요소인 것이지 ADR을 해서 본주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그 HBM으로 그 촉발된 그 어떤 AI 칩 경쟁에서 보면 이제는 엔비디아 외에 다른 빅테크들도 그런 ASIC 반도체들에 대해서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칩에는 SK 하이닉스가 HBM3E를 단독으로 공급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많이 쏟아졌는데 이제 엔비디아 외로 훨씬 더 많은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 업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굉장히 뭐 플러스 알파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ASIC 같은 경우에는 고객 맞춤형 사양이고 또 난이도가 높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급 패키징 기술이 필요하니까 결국 수익 고마진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이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엔비디아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턴키 전략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사실은 그 SK 하이닉스보다 굉장히 특장점인 것은 이 턴키 운영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HBM, 파운드리, 패키징을 묶어가지고 제공하기 때문에 턴키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우월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이사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지금 에이직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수혜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HBM3E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잘 못했지만 그 베이직 다이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인 엔비디아 칩과 HBM3E의 조합 부분도 TSMC에 다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이제 좀 불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베이직 다이 설계 기술을 삼성전자 비메모리 부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대량의 물량이면 더 좋고, 대량의 물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객사가 원하는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2나노, 3나노가 나름 그래도 수율도 높고 기술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그 풀 패키지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이 열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뭐 삼성전자에게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에게 있어서는 삼성전자 비교해서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HBM 쪽에서는 저는 올해까지는 어떤 식으로 삼성전자가 하더라도 하이닉스를 이기긴 쉽지 않다고 보는데, 비메모리 쪽에서 만약에 뭔가 터지기 시작하면 이건 하이닉스는 대응 자체가 안 되는 그런 포인트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잘 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해서 올해는 좀 더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아닐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주가 전망도 지금 업사이드는 삼성전자가 더 열려 있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평론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두 가지 관건이 있죠. 그래서 HBM 4가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큰 소리 친 대로 2월부터 수율이 얼마나, 그리고 고객 사양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하고 비중을 하는지를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에이직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2, 3분기 정도는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예측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2월 이후부터는 점차 분위기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부장 쪽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조금 전에 그 코스닥 지금 시총 상위주는 다 오르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도 그 시총 위에서 순서대로 그냥 쭉 올라가다 보니까 옥석 가리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슈가 있어서 가는 건지 그냥 수급으로 다 가는 건지 모르다 보니까 일단은 게 담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합니까? 일단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만 추려서 봐야죠. 네. 그런데 주가는 이미 다 올랐기 때문에 신규로 사는 건 저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주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택이야 이제 본인이 하시겠지만 저는 이 가격에서는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은 안 드는데, 대표적으로 리노공업 그 소켓 분야에서는 네.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CVD 이쪽에 ALD 이쪽에서는 누가 뭐래도 원익 IPS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1위하고 있고 베벨에치까지 만들고 있는 PSK, 이것도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소재 쪽에서는 솔브레인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레이저 다이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닐링을 하고 있는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도 당연히 다 좋은 종목들입니다. 예. 더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지금 가격에서 사서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나올까는 저는 조금 의문스럽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는 좀 고민 좀 해보시라. 기존의 매수자는 여전히 즐길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전체 우리나라 반도체 사이클 중에서 올라가지 않은 쪽을 그나마 좀 살펴본다면 인프라 쪽. 지금 신규 공장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내년에 국내 공장에 어쨌든 적어도 몇십 조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위 ENG자 붙어 있는 종목군들이 그만큼 뜨겁게 반응을 했나?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예. 뭐 신성ENG, 한양ENG, 성도ENG 이런 종목군들이 반도체 기초 공장에 들어가는 구리 배선부터 시작해서 클린룸, 그다음에 클린룸에 들어가는 배관 이런 것들 만드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럼 뭐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뭐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코스닥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 당장의 숫자와 주가가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두 분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상용화가 되지 않고 향후에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 그런 분야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주가들도 덩달아서 함께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가 좀 되는데요. 왜냐하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실제 실적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 주가가 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핸드폰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좀 주가가 출렁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유리기판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연 올라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약간의 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 소부장도 실제로 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의 어떤 계약 관계 혹은 뭐 해외 기업과의 어떤 계약 관계 실적 이런 것을 검토하시고 그에 따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코스닥의 어떤 지수 상승 기대 또 반도체 업황에 따른 또 영향 관계 이런 것을 막연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하고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도 예전에 소부장에 관련돼 가지고 이 뭐 반도체가 화랑이었을 때 뛰어들으셨다가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때 상처를 입으셨던 분들 좀 약간 소극적으로 임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포모지공구 때문에 접근하신 분들은 좀 너무 섣부르게 지금 상황에서 접근하시는 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쪽 그 짧게 의견 이사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본업의 실적이 있고 유리기판에 기대감이 있는 건 그래도 난데 유리기판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탑픽은 삼성전기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본업도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애가 유리기판 모멘텀을 녹이고 있는 것이고 뭐 누가 뭐래도 삼성전기랑 붙어가고 있는 기업은 캠트로닉스이기 때문에 예. 그 두 기업 정도는 괜찮긴 한데 이것도 뭐 주가가 뛰는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눌림목이 나올 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이제 자동차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차 컨퍼런스 콜, 실적과 컨퍼런스 콜인데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어디를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사실은 이 뭐 많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매출은 사상 최대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영업이익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결국 관세 장벽이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뭐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는 뭐 기아 같은 경우 친환경차 판매가 전년 대비 한 17.4% 증가했다. 뭐 하이브리드 23%. 그리고 플러그드인 하이브는 한 뭐 19.4%, 전기차도 한 18%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뭐 로봇 이슈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로봇 이슈는 이제 중장기적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현대차와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존에 했던 차량들이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다만 관세 장벽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줬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했을 때 결국 현대차, 기아차는 여전히 뭐 매력적인 저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여지들도 많이 있고 기대감도 있죠. 거기에 이제 로봇 모멘텀이 녹아 있으니까 뭐 네. 긍정적이기는 한데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싸게 샀던 분들은 지금 뭐 주가 변동성에 좀 오고 외국인 매일 팔고 있지만 별로 불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 가격에 사면 과연 안정적으로 계속 주식을 끌고 갈 수 있는 안정적인 가격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스럽긴 하죠. 예전에 제가 현대차를 말씀드릴 때 20만 원 정도 빠지면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이 종목이 10,000원 정도 배당을 하니까 그러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배당만 보더라도 그냥 사야 되는 종목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10,000원 배당하면 10,000원 배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이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 지금 2%도 안 되는 배당 수익률이거든요. 이게 매력적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럼 배당 매력은
뭐 안 주는 것보다 당연히 낫지만 많이 사라진 상황인 거예요.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봐서는. 네. 그러니까 이 종목 성장 주니까 배당 안 줘도 되고 성장만으로 보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실적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적은 작년에 이미 떨어졌는데 올해는 좋아질 것인가? 별로 좋아질 만한 여지가 없잖아요. 로봇이라고 하는 모멘텀이 붙는 거 인정. 근데 로봇 실적이 올해부터 나옵니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올해도 지금 캐나다도 뭐 추가적인 공장 투자니 뭐 수소 협약이니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거기 투자는 무슨 돈으로 할까요? 현대차 있는 돈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차량 판매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미국에서는 작년에 한 만큼만 해도 대단한 거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차량 판매를 보십시오. 테슬라가 지금 치고 들어오면서 그동안 현대차, 기아차가 독식했던 전기차 보조금을 상당 부분 뺏기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이익의 거의 대부분이 보조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매출 비중은 전 세계에서 17%밖에 안 되는데 이익을 20%나 담당했던 국내 부분의 이익이 확 줄어들면 현대차 이익은 정말로 늘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원래 8% 이상의 마진율을 유지하다가 작년에 6%대로 떨어진 건데 예. 이게 예를 들어서 5%대로 떨어지면 그러면 매출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이익률이 떨어지는 현대차를 로봇 하나만 가지고 계속 밸류를 올려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가도 오를 수 있습니다만 이 가격에 사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매수자는 여기서 좀 큰 폭의 뭔가 조정이 온다든지 하면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30만 원 이하권역에서 좀 좋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지금은 그냥 즐길 때죠.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올 때는 자기가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서 내려올 때인지 아니면 더 주식을 사야 될 때인지는 그때 이제 고민하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여전히 현대차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이고 뭐 최근에 뭐 하이닉스도 그렇습니다만 이 종목도 목표 주가가 고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그래도 이익에 상단이 열려 있으니까 네. 그렇다 치는데 이익에 상단이 막혀 있는 현대차에 대해서 무조건 고밸류로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해서 그렇게 높게 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다음에 현대차의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면 정의산 회장의 상속세도 무한급수로 올라갈 텐데 네. 과연 그건 정의산 회장은 또 반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 수준은 단순히 저평가 해소로만 해도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12배잖아요. 네네. 그럼 레거시 자동차 중에서 도요다가 최고였는데 도요다 수준을 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이제는 로봇 모멘텀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도요다와 차이나는 300만 대를 이걸로 메꾼 거 아닌가라고 싶은 거죠. 그다음에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차량 판매가 좋지 않은데 GM이라든지 미국 차들의 판매량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현대차에게 긍정적인가?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소위 이제 카페 규제했을 때 연비 규제를 했을 때는 억지로라도 더럽게 못 만드는 전기차를 팔아야 되니까 GM이나 포드 같은 네. 회사들이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졌지만 지금 카페 규제가 풀리면서 내연기관 차로 갔을 때 과연 현대차의 경쟁력이 GM과 포드보다 높은가? 그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은 F150을 포함한 소위 라이트 트럭인데 예. 거기서는 현대차가 정말 못하고 있지 않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장의 기대가 가장 큰 그 로봇 밸류 여기에 관련된 메시지도 나왔는데 올해 말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메타 플랜트에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자, 평론가님, 시장은 이 메시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일단 뭐 중국식 모델에서 탈피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긍정적이었어요. 이제 중국식 로봇 모델 같은 경우는 되게 퍼포먼스가 강했습니다. 뭐 쿵푸를 한다든지 뭐 댄스를 한다든지 이런 건데 사실 쿵푸와 댄스를 한다는 것이 과연 생산성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지금 뭐 AI 생산성, 수익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로봇도 결국에는 그런 퍼포먼스 가지고는 안 되는 측면이고 심지어 이제 혹평을 하시는 분들은 중국은 그냥 그 시연 제품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틀라스 같은 경우 실제로 현장에 투입을 해가지고 생산을 한다는 거거든요. 노동이 물론 이제 그래서 현대 노조가 이제 들고 일어난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건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노동 현장에서 결국에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생산성을 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너무 이제 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뛰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조정을 이제 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 생산성을 얼마나 산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관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대자동차가 보여준 그런 프레임의 이동은 이제 긍정적이다. 근데 실제로 어떤 생산성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냐 그리고 그 제품의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냐라는 거는 결과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추이에 이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이사님께는 지금 제가 현대차 그 수급을 잠깐 봤는데 외국인이 1월 8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팔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를 여기까지 올린 것은 이제 개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걱정되는 건 이게 개인이 또 나중에 상투를 잡고 내려오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혹은 반대로 이제 외국인이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따라서 담아서 개인들도 이제 큰 수익을 보게 되는데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건가 두 가지 좀 가능성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간을 늘리면 뭐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꼭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간을 늘려서 정말 장기로 보게 되면 로봇 모멘텀을 녹이는 과정에서 현대차의 주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현재 이 가격의 매수가 예전부터 싼 가격부터 사와서 현대차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추가 매수하는 것이라면 그나마 저는 오케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소위 포모가 와서 가격을 불문하고 뭐 80만 원, 100만 원 갈 거니까 뭐 어떤 댓글에 보니까 뭐 200만 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그 가격까지 가면 저도 뭐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가격을 지금 이 가격에 강하게 베팅하면 단기적으로 좋은 성과가 날까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조금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대차 빠집니다가 아니고 설사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원하는 좋은 수익률이 이 가격에서 단기에도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 2년, 3년 후 보고 장기로 가실 분들은 어떤 또 리스크가 있냐면 정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미국에 상장하면 그럼 로봇 모멘텀을 현대차에는 얼마큼을 줘야 될까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할 게 아니고 계속 현대차 그룹의 여러 기업 안에 녹아 있을 거다라고 하면 현대차에게 로봇 모멘텀을 주는 거 오케이. 근데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빠져나갈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베팅하는 게 맞냐는 것을 저는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뭐 20만 원, 뭐 30만 원 할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로봇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그다음에 로봇이 언젠가 빠져나가는 걸 고려해 보면 과연 그렇게 이제는 얘기할 수 있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배당이라든지 실적의 하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봐서 저는 외국인들은 20만 원대부터 샀던 사람들이니까 지금 충분히 차익 실현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고 있는 거다. 외국인은 하락에 베팅하는 게 아니고 비중 조절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개인들은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싸게 사셨던 분들도 추가적으로 가격을 올려서라도 비중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인데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큰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론가님께는 이걸 여쭤볼게요. 최근에 그 원달러 흐름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그러니까 현대차를 비롯해서 우리 증시 전반에는 좀 환경을 이렇게 우호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좀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예측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430원에서 1,470원 정도, 그러니까 1,300원대로는 떨어질 수 없는 고환율 시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1,500원 선을 위협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고환율 시대에 예측 가능하도록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일본하고 우리 이제 엔화하고 원화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방어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안정적인 기조가 유지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응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떨어진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적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질문을 제가 빼먹었네요. 트럼프 변수 있잖아요. 이거 현대차 이거 괜찮을까요, 평론가님? 그거는 이제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렇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의 발언들을 강박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 압박의 발언들이 반복될수록 지금 영향력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타격을 크게 주는 사안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렇지만 압박을 가하는 의외의 발언들이 주가를 출렁이게 만드는 그럼에 따라서 또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한테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이제 발언들은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정치권과 기업들이 어떤 제스처를 취해주냐에 따라가지고 주가의 흐름들이 좀 유동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 환율은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그 2월 초에 있을 일본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 네.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인데 지금 그 총리, 사나이 총리 개인의 인기는 높지만 그것도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자민당의 인기는 여전히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합당을 발표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환율이 엔화가 요동치면서 우리가 같이 요동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유로 달러하고 엔 달러를 보면 이렇게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방향 이렇게 꺾이고 있다는 건 달러가 지금 폭락하고 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괜찮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환율 변수가 정치적 지형에 따라서 또 한 번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환율은 어쨌든 현대차 실적에는 당연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환율이 마냥 올라가는 것도 당연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환율이 계속 또 이런 식으로 원화 강세로 움직이는 건 당연히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환율 변수는 또 2월 초반에 한번 열려 있다라는 것도 더불어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질문 제가 또 하나 더 생각이 났는데 이거 정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님. 테슬라 실적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이거 컨퍼런스 콜 이걸 가지고 현대차도 무슨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이게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모델 X 생산을 중단을 하고 생산 라인을 모두 로봇으로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현대차에는 무슨 힌트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그 볼륨 모델이 아닌 모델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볼륨 모델 집중으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더 저가 모델들,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택시 이런 것들에 집중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뭐 S하고 X 같은 그런 고급 차량 팔아서 얻는 이익보다는 저가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을 팔아서 거기서 구독료로 받는 게 더 낫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로봇 쪽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야 XAI를 고도화시킬 수 있으니까 다만 현대차와 둘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착각인 게 예. 현대차는 반쪽이잖아요. 그렇죠. 로봇 소프트웨어도 구글 거, 칩도 엔비디아 거. 여기서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깊이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김원식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